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주말과 휴일 시내가 대체로 한산했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보내신 거겠죠? 자, 서울시가 오는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을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 일주일 동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밤 9시 이후 음식점 등의 집합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요. 야간에는 시내버스 325개 노선을 20% 감축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일상을 포기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를, 또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되겠지만은 동참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들 힘드시지요? 그래도 이번 일주일만큼은 다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져 있는 것.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강조한 한마디도 다시금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8월 마지막 날이네요. 31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특히 코로나19라든지 여러 재해가 있을 때 KBS 들으시면서 방송을 계속 지켜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성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무래도 첫 번째 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수락 연설도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176석의 거대 여장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가 치러졌고요. 네. 60.77% 과반 이상을 득표한 이낙연 의원이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당초에도 승리가 점쳐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수락 연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낙연 당선자의 경우 지금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자가격리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수락 연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중계가 됐었는데요. 네. 이낙연 당선자의 어떤 당선 수락 연설의 핵심 키워드도 아마 코로나19 극복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선자가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굉장히 이 보통 대표 연설 할 때는 기쁨에 웃음을 짓거나 이런 것이 있지만 이번엔 좀 특수했죠. 대표 수락 연설 중에 약간 울먹이는 모습이 그대로 중계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이낙연 당선자가 고통이 얼마간 더 커질 것이고 실업자가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퍼지실 것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국민이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이른바 5대 명령이라고 요약을 했는데요. 5대 명령. 네, 첫 번째 크게 5가지 넘어야 될 과제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코로나 전쟁에서의 승리.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국난극복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 있었고 네. 이낙연 당선자가 이것의 위원장이었었죠. 예. 이것을 더 확대 재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당정 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고 재난지원금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번에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번 당정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보면서 한다라고 정리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낙연 신인 대표가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좀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네. 더불어서 전국민 고용보험,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구체적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K 뉴딜 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이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 발전 뉴딜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강조한 부분은 아마 야당도 굉장히 주목할 대목인 것 같은데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원칙은 지키면서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통합당이 이날 어떤 논평이나 대변인 명의의 어떤 내용을 보면 원칙 있는 협치 중에서 원칙보다는 협치에 방점을 두어달라. 야당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원내대표 간의 협의라든가 이낙연 신임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뭐 회동을 통해서 가닥이 잡히겠죠. 어쨌든 원칙 있는 협치를 통합의 정치의 핵심으로 내세웠고요. 더불어서 주목할 부분은 여야에서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하자 이렇게 네. 제안했는데 비상경제 특위, 균형 발전, 에너지, 저출산 이렇게 4가지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혁신을 이낙연 대표가 강조했는데 혁신은 크게 2가지겠죠. 하나는 정치 경제에 있어서의 혁신 성장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의 혁신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내부의 혁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각계 각층에 대한 공감을 강조하면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이제 지금 당직 인선에서 뭐 최인호 수석 대변이라던가 당대표 어떤 실장들, 비서실장 인상이 이미 발표가 됐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참고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낙연 대표 체제 출범에 따라서 어떤 입장이 나왔는데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원칙 있는 협치에 대해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원칙보다는 협치에 방점을 놔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제 이낙연 대표의 대권 행보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죠. 뭐 2015년에 문 대통령께서 당권을 잡고 그 2017년 대권을 잡게 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저희가 차후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코로나 전국 속에서 그럼 지금 계속 강조해 주신 협치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네.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코로나 말을 전국에서 나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 국민들은 많이 힘든 과정이지만 몸은 좀 흩어지면서 마음은 서로 다독이며 이 힘든 시기를 견뎌 나가야 되는데 정치권은 뭉쳐야 된다. 네, 이 시기에 그렇죠. 여야 할 것 없이 뭉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낙연 대표가 협치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그 코로나 전쟁 승리, 국민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이 5가지 중에 사실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뭐 한국판 뉴딜 이런 것은 당장은 조금 멀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아주 급우선의 과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했듯이 우리는 승리하겠다. 이 승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일단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낙연 대표 인연도 좋고 네. 그래서 아마 그전에 황교안 대표 시절이나 이해찬 대표 시절의 여야 관계보다는 일단 정치도 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몰아갈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예. 지금 김종민, 양양자, 신동근, 노웅래 이런 분들 보면은 사실 친문 권리 당원들의 선호가 큽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내에서의 어떤 친문 세력의 어떤 입김으로부터 이낙연 대표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네. 이낙연 대표의 개인의 어떤 정치 철학은 야당과의 협치이지만은 아까 말했던 그 원칙 있는 협치에서 이게 참 애매한 말인 것이 원칙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도 있을 수 있고 공수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거를 강조하다 보면 야당과의 협치가 또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첫 단추로는 아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냐. 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야당과 대화 물꼬를 치는 첫 카드로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온다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좋게 출발하진 않겠나 이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상임위원장 문제는 법사위를 뺀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 합의안이 윤곽이 나왔었잖아요. 어떤 상임위를 야당이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안 됐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임위원장 재분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야당이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더 얻으려면 오히려 재난지원금 문제처럼 여야의 공감대가 넓으면서 강론에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급한 문제부터 야당이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4개 특위 중에서 비상경제 특위는 뭐 당연히 지금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 상황에서 네. 중요한데 균형발전 특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 인구가 사상 최초로 50%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거 사실 해외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정도로 초과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있어서 점점 더 이것이 집중화된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여야를 넘어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논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남도지사도 했었고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지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야가 굳이 반대할 사안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하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통합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에 비해서 김종인 비대위에 들어와서 정말 어떤 비대위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안 통합당에서 선거 때는 등장했지만 당의 정체성과는 좀 뭔가 안 맞지 않을까라고 했던 말이 약자와의 동행인데 김종인 비대위에서 이런 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자세로 협치를 한다면 오히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다주택자의 입장보다는 실소유자라던가 무주택자의 입장 쪽에서 통합당도 좀 고민을 해본다면 예. 극한의 갈등보다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아마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낙연 대표도 이제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하자 그리고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가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거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새로 메시지 실장을 임명한 분이 박내용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인데 네. 이 분이 최근에 했던 그 글을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4.15 총선 승리 이후에 민주당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해놓고 말뿐이지 시민 눈에 그렇게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해라. 지지층만 바라보지 마라. 이런 쓴소리를 했는데 네. 이런 사람을 메시지 실장으로 데려갔다는 거는 그만큼 어쨌든 국민과 더욱 오픈한 자세로 열린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서 공감 능력 부분에서 조금 기대가 되고 이낙연 대표가 평소에 엄중낙연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물어보면 예. 매사에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는 이제 국무총리 오래 했고 어떤 2인자로서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예. 이제 당 대표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당정청 그렇죠. 관계를 끌어가면서 네. 때로는 청와대와 정부를 견인할 수도 있는 이런 지도력을 보여야지 앞으로 대선 가도에도 이제 불이 켜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남아 있잖아요. 지금 예.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다 했으니 네. 지명직 최고위원을 이런 분들로 충원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 문제나 여성 문제는 여야나 보수 진보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임을 할 때 인사가 만사라고 정말 좋은 분들이 들어왔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과 여성 최고위원이 만약 임명이 된다면 이분들이야말로 야당과의 소통의 접점에 오히려 나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겪는 실업 문제, 주택 문제, 생계 문제, 또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뭐 불평등 문제, 폭력 문제 이런 거 다 여야 구분 없이 논의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최고위원들이 여야를 넘나드는 새로운 고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기대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간호사협회가 지금 의사 파업을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성문희 박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 대한간호협회의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이른바 PA 간호사가 불법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그러니 의사들은 진료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PA 간호사. 예, PA 간호사라는 거는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진료 보조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간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처방 대행부터 수술 보조, 진단서 작성, 시술 거의 이렇게 의사들의 일을 거의 보조해주는. 의사 업무를 거의 일부 하는군요. 수행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PA 간호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라 사실은 이 불법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부 의사들이 이 PA로 이렇게 일부 간호사들을 고발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한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의사와 간호사 간의 어떤 약간의 이런 갈등의 소지들이 있어 온 부분이 바로 이 PA 부분이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떠나고 보니까 진료 현장에 남은 간호사들 그리고 남아있는 의사들 합쳐서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빨리 멈춰라.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의 방침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이 OECD 평균의 2배다. 그렇지만 의사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지금 의료 수가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고령화인데 너무 병원을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오는 거를 좀 남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병원 문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파업하느라고 진료를 못 본다. 그리고 네. 수술을 잡아놨는데 수술이 연기가 된다. 미뤄진다. 이러면 네.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간호협회에서는 어쨌든 의사들은 빨리 돌아와라 현장으로 그러면서 나이팅게일 선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간호사협회 입장을 지지하는 반응도 있고 또 간호사 처우 문제는 또 의사들이 아닌 정부가 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두 분은 어떻게 사안을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간호사협회 입장이든 뭐 전공의 가운데 일부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이든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이 병원 저 병원 갔다가 그런 사례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의사들이 좀 들어야 된다. 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의협이 지금은 좀 들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한정혜 위원장까지 나서서 코로나19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내용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정혜 위원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여당 의원이거든요. 예. 아마 보건복지 의원들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조율이 돼서 나온 발언이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사실상 좀 단적으로 말하자면 국회가 보증을 설 테니 이 논의를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든 다음에 하자. 정부도 일단 멈추고 의협도 일단 멈추고 일단은 코로나19에 극복하자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고생이 많은데 특히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게 만약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간호사가 했을 경우에는 이게 불법 처벌을 그렇죠. 받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 네. 그러나 만약 현장에 있는데 환자가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면 간호사들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고통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좀 지금 빨리 현장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합리적인 논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거는 전시 상황에서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같다. 이랬더니 또 의료계 최대집 그 의료계 쪽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전장에 나가 있는 그 군인에게 뒤에서 총질한 게 누구냐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같은 힘든 시기에 이런 네. 정책을 왜 하필 강행하느냐라는 비판을 일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 비판을 또 계기로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는 거는 국민들의 목숨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간호사들이 그런 불법적인 말로 하자면 실제로는 하고 있었지만 불법인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간호사들이 좀 탈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네. 그 보호복을 입고 뭐 삼계탕 뼈를 지금 더위가 발라달라는 계속, 그런 건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간호사들이 기본적으로 처우 문제에 있어서의 또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네. 우리가 간호사 얘기하면서 태움 문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병원에서 태움 문화 때문에 자살하시는 간호사님도 계셨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간호사 중에 성격이 안 좋은 분이 유독 많아서 그런 거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네. 좀 각박해지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걸 그렇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4년간 간호대학에 계속 학증을 해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는 많지만은 실제로 장롱 면허를 가진 분들이 많고 현장에 투입됐을 때 간호사들이 많이 바뀝니다.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 인력 중에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 간호조무사 역시 지금 간호조무사를 만들어 놓고는 실제적으로는 직업적인 차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사실은 같이 풀어 정부와 의사들만의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의료 보건의료의 문제는 모든 단체들이 다 합쳐야 되고 또 국민들이 또 환자로서의 주체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론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이 공공의료 분야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도 그 어떤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는 건데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취약계층이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공공의료가 없었다면 더 많은 사망자와 더 많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나왔을 거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추진해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강화라든가 인력을 지원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협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쪽에서 명분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갈등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서로 일단 한 발씩 양보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의협이 지금 만약 돌아온다면 국민들이 의사들이 졌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오히려 박수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의사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현장에 있어야 목소리에 그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으로 일단은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정부 역시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그렇죠. 논의하자 했기 때문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들의 이번 투쟁이 대한민국 의료의 도구로 이용되고 통제당할지 아니면 의료정책 수립의 주체로 거듭날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공기관이나 이런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에게는 도구로 이용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정책 수립의 주체는 의사만이 아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환자의 혹시 주체권이 있고 모든 보건의료 간호사, 간호조무사까지 모든 부분이 모든, 같이 들어가야 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행이 미치다라는 인기 유튜브 채널 대표가 지금 SNS에 불법 촬영물을 올려서 어제 하루 종일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무슨 내용인지 경찰이 지금 내사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간략히 정리를 해보죠. 예, 유튜브 채널 여행에 미치다는 구독자가 41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독자를 그렇죠. 확보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29일이죠. 인스타그램에 강원도 평창 양떼 목장 사진이 올라가는 도중에 네. 좀 부적절한 성관계 영상이 올라가면서 그것을 보고 있던 구독자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조중기 대표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어요. 예. 근데 사과문의 내용이 또 적절치 않다라고 더 큰 비판이 일어서 2차 사과문도 열렸고요. 지금 아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 채널을 운영 정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영상물이 혹시 불법 촬영물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강남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경찰이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래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로 되면서 이제 유포 같은 거라든가 유포가 여러 되는 가지 거죠. 더
처벌이 강화될 수 강화된다. 있습니다. 근데 예.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안 되지 나만 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유튜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오게 된 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니 지금 이제 경찰이 내사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 수사 전 단계인데 만약에 이게 불법 촬영물이다 그러면 수사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 불법 촬영물은 소지하고만 있어도 아까처럼 그런 처벌을 받지만은 이 소지하고 있다가 이거를 또 유포하게 되면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지금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이거를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로그인까지 하고 이렇게 유포를 하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권의식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아마 경찰 조사가 빨리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체 대표가 이거 불법 촬영물 아니고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웹서핑 하다가 다운로드 된 거고 이제 이것을 올리는 거 업로드한다 그러죠. 그거는 아마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경찰의 조사나 내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옛날에 양떼 목장 구경 갔다가 참 귀여운 양들에게 이렇게 먹이도 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내려왔는데 바로 입구에 양꼬치를 팔아가지고 동심이 파괴됐던 적이 갑자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동심이 생각이 파괴되는 갑자기 느낌이 나네요. 드시는군요. 네. 예.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또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